Take a look at what happened.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혼란 속에서 주먹을 들고 일어서는 트럼프. 바이든이 취임한 이래 3년 동안 임대료는 20% 올라, 전기료는 30% 올라, 자동차 보험료 44% 올라. 트럼프가 암살 미수 사건을 당했잖아요. 네.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미국 소비자들이 거의 미국 경제가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어떤 그 절망감이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찍게 했던 주요 요소 중에 하나였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45대 대통령 트럼프, 46대를 건너뛰고 또 4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4년 만에 다시 왕좌에 앉게 됐는데 박찬호 기자님 이거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마치 롤러코스터 같았던 2024 미국 대선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Together,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더 강해지고 더 위험해진 트럼프의 백악관 입성기 지금 시작합니다.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에게 졌던 트럼프. 이번 대선의 반전은 지난 6월 TV 토론부터 시작합니다.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if 말이 안 맞아. 바이든이 계속 말을 더듬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6월 TV 토론은 트럼프의 압승. 트럼프의 기세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가는 곳마다 관중은 만원, 환호가 이어졌죠. 지지자들과 춤추고 자유롭게 대화를 하면서 승기를 가져왔던 트럼프. 그러다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에서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제일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지금이죠.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이게 결정적이었죠. 혼란 속에서 주먹을 들고 일어서는 트럼프. 지지자들은 USA를 외칩니다. 그리고 강인한 미국의 리더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킨 트럼프. 이렇게 미국을 흔들 세기의 사진이 탄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트럼프에게 승리로 향하는 날개를 달아줍니다. I stand before you in this arena only by the grace of Almighty God.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재선 도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바이든은 결국 대선 단 107일을 남기고 사퇴를 선언하는데요. 미국 대선을 75일 앞두고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트럼프의 새로운 상대는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 You think you just fell out of a coconut tree? You think you just fell out of a coconut tree? 밈 돌풍이 이는 등 해리스의 등장에 트럼프는 잠깐 주춤하는 모양새였는데요. Millions of people let in, and all over the world, crime is down. All over the world except here. Crime here is up and through the roof. Well, I think this is so rich, coming from someone who has been prosecuted for national security crimes, economic crimes, election interference, has been found liable for sexual assault. Wait a minute, I'm talking now. If you don't mind, please. Does that sound familiar? 설상가상으로 9월 TV 토론에서 해리스가 승기를 가져갑니다. 트럼프의 진정한 상대는 해리스였던 걸까요? 계속 승승장구했던 트럼프에게 처음으로 하락세가 찾아옵니다. I love McDonald's. I love jobs. I like to see good jobs.
그러나 트럼프는 강했습니다. 미국인들의 민심을 읽은 화끈한 공약들과 발언들로 트럼프는 다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Baby drill. We're going to have so much energy. Trump has to win this, or something bad is going to happen to this country. And I think we're going to win this. What's in your wallet? I got nothing back there. We need Trump to fatten my wallet up. 해리스가 바이든과의 차별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헤맬 때 트럼프는 다시 백악관으로 성큼 다가섭니다. 백악관의 새로운 주인을 뽑는 미 대선 투표 개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치열한 접전으로 예상됐던 이번 선거. 하지만 개표가 시작되자마자 트럼프가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트럼프는 압도적으로 미국 지도를 빨갛게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미국 국민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후보 손을 들어줬습니다. This is a magnificent victory for the American people that will allow us to make America great again. 압도적인 득표로 승리를 거머쥔 트럼프. 롤러코스터 같았던 2024년 미국 대선. 그 승자는 트럼프였습니다. 내년 1월 20일 시작될 트럼프 2기.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니 근데 이게 일반적인 이미지를 좀 떠올려 보면은 트럼프가 좀 막말도 좀 많이 하고 많이 하죠. 네, 비호감 요소적인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왜 도대체 어떻게 또 대통령 다시 뽑힌 걸까요? 이 정치권에서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알려진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다. 트럼프가 막말을 많이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그건 다 알려져 있는 얘기예요. 새롭지 않은 거죠. 제가 아까 농담 삼아서 기세를 보니까 트럼프다.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에게 제기됐던 이번 대선에서 치명타가 없었던 거예요. 막말 많이 한다? 과거에 성적인 어떤 추문과 관련된 리스크가 있다? 그게 뭐 다 아는 건데 더 이상의 새로운 리스크가 없었던 거죠. 반면에 해리스 후보한테는 새로운 면을 기대했었는데 바이든과 다른 새로운 면을 보여주지 못한 거죠. 가장 중요했던 게 경제였어요. 경제. 트럼프가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세를 했을 때 당신들의 삶이 4년 전보다 나아졌냐? 내가 대통령 할 때가 바이든이 대통령 할 때보다 더 낫지? 하면서 계란 한 판도 못 사요 여러분. 이래요. 그러면서 바이든 you are fired, 해리스 you are fired. 그 유행어인 you are fired를 계속 외치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저게 먹힐까 하고 좀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로 트럼프 집권 4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밖에 안 올랐어요. 그런데 바이든 집권 4년 동안 물가 상승률 누적이 20%였어요. 어머나. 실제로 미국 경제가 너무나 지표들이 안 좋았어요. 예를 들어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바이든이 취임한 이래 3년 동안 임대료는 20% 올랐다. 전기료는 30% 올랐다. 자동차 보험료 44% 올랐다. 어머나. 계란은 3배 가까이 올랐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찍었던 심리를 인터뷰해봤는데 트럼프가 암살 미수 사건을 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난.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미국 소비자들이 거의 미국 경제가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이르렀다. 라는 어떤 그 절망감이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찍게 했던 주요 요소 중에 하나였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 추석 때 그 아내와 같이 마이애미랑 워싱턴 DC 갔거든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저도 미국 20년 살아봤는데 그 예전에 저녁 잘 먹었던 돈으로 둘이 공항에서 간단한 점심 먹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애를 키우지?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트럼프 캠프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은 그 고물가로 인해서 바이든 4년 동안에 한 가구당 생활비가 28,000달러 더 들게 됐다는 거예요. 28,000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3,700만 원 정도인데 생각해보세요. 3,700만 원을 1년에 더 벌어야지 예전의 삶이 유지가 돼요. 그러면은 다들 우리나라 유권자라 하더라도 4년 동안 이거 우리 경제 망쳐놨네. 정권 심판해야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4년 동안 바이든 때 경제 망쳐놨는데 미하다는 얘기 하나도 없죠. 해리스가 나왔는데 더 나은 미래가 있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기대를 걸었는데 구체적인 게 안 나오는 거예요. 트럼프 4년은 뭐 문제 많고 막말 많았지만 그래도 트럼프 4년 때는 확실했지. 선거 공약은 다 지켰지.
트럼프 막말하지만 행동하는 막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켰으니까 뭐 4년 또 집권하면 하겠네. 그러니까 믿음이 글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트럼프가 처음에 당선됐을 때도 그 오바마 케어라든지 그 전에 이제 오바마 정권에서 사실 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생활비가 많이 들어갔죠.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선택이 됐던 건데 거기에 대한 이제 데자뷰를 가지고 다시 이번에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지금 그 히스패닉이라든지 아시아 그러니까 이른바 이민자 그 미국인들이 의외로 트럼프를 많이 찍었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일반적인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 제 그 학교 후배 지인한테 또 SNS에 맨날 트럼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버지가 이제 미국 이민을 가셨고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말을 못하는 그냥 코리안 아메리칸이거든요. 얘기를 해봤어요. 어이, 너 왜 이민자 출신 가정이면서도 왜 너 트럼프를 지지하냐 했더니 형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래요. 나는 이민자가 아니래요. 우리 아버지는 이민자였대요. 나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 아메리칸이래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은 내 일자리가 날아간다고. 나는 불법 이민자들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친구 하는 말이 또 뭐냐면은 지금 그 affirmative action issue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소수민족 보호 정책이에요. 학교를 들어갈 때나 공공기관에 들어갈 때 소수민족은 쿼터를 정해가지고 이 몇 퍼센트를 반드시 이제 입학하든지 일자리를 줘야 되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었던 30년 전에도 문제가 됐었어요. 아니 내가 백인이란 이유 때문에 내가 들어갈 자리를 왜 흑인이 들어가요? 역차별. 배려해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역차별 아니냐? 역차별이냐? 이게 이번에 빵 터져버린 거예요. 그거를 트럼프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준 거예요. 우리 백인들 내가 지켜주겠다. 불법 이민자들 들어와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 내가 다 쫓아내버리고 백인들에게 정당한 일자리 내가 보장해주겠다 하니까 백인 남성들 트럼프를 안 찍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자, 그런데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 내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또 외적인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그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은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 국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미국이 그 바이든 정부, 그다음에 민주당 정부가 이란에 대해서 유화적인 입장을 취했다라는 게 그 공화당 쪽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란 뭐 핵 협정하고 뭐 이거 뒤엎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화당의 시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너희들이 이란에 대해서 너무 유화적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란이 누구를 지원하고 있느냐? 하마스를 지원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하마스가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었고 공격한 이후에도 계속 하마스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 전쟁이 아직 안 끝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그걸 또 무마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미국에서는 또 뭐 원조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얼마냐면 179억 달러고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24조거든요. 24조. 결국은 너희들이 그 외교 정책 실패를 한 거고 그 대가로 지금 우리 유권자들의 혈세를 갖다 거기다 퍼붓는 거다. 아니 근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 뭐 하마스 전쟁, 뭐 이스라엘 이란 분쟁 이거보다 미국인들이 더 이제 학을 떼는 거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이제 피로감들이 많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국도 왜냐하면 초기에야 굉장히 사실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고요. 여태까지 누적 지원액이 1,000억 불이 넘어요. 우크라이나에? 1,000억 불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서 이제 물론 누적이니까 한 여태까지 한 2, 3년간. 근데 이제는 성과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뭐 사실 뭐 지금 북한까지 참전하면서 이게 상황은 되려 악화되고 있고. 야 이거 좀 이제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그러니까 트럼프도 애초에 그랬습니다. 애초에 트럼프 처음 나왔을 때는 너무 많이 준다. 그러니까 지원 자체를 문제 삼진 않고 처음에는 야 우리가 줘야 될 것보다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이거 좀 과하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서는 야 이거 그냥 내가 전화해가지고 해서 양쪽 전화해서 24시간 내에 끝내게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전쟁을 나는 빨리 끝낼 수 있다. 이거마저도 미국의 손해를 보는 걸 못 보겠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빨리 움직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북한 파병 전이에요. 근데 북한이 이제 파병을 한 이후에 약간 변수가 생겼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트럼프는 이걸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그걸 보기 전에 현재까지 그러면 러우 전쟁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죠. 다리라. 자자 나 물게. 물게 하나 물지. 와. 북한 말이네.
북한 자주포가 갔다고? 포탄만 간 게 아니라 You know, it's nice to get along with somebody who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or otherwise. He'd like to see me back, too. Meet with Putin. I'll meet with Zelensky. They both have weaknesses and they both have strengths. And within 24 hours, that war will be settled. It'll be over. It'll be absolute. I will get it settled before I even become president. If I win. 아니 트럼프가 이 전쟁을 빨리 끝내면 이 북한한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걸 생각하고 나서 북한군 파병을 했을 때 내가 얻을 건 미리 다 얻어놓고 북한군 파병으로 푸틴한테 생색은 다 내놓을 수 있는 거죠. 내고. 그렇죠. 이걸 생각을 하고 했을 수 있다. 애들 많이 안 죽고. 그렇죠. 김정은이 똑똑하다면 그랬겠죠. 역시 뭐 김진 기자보다 더 똑똑합니다. 네, 들었어. 아주 예리합니다.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다 이렇게 계획을 짠 거라면 믿겠습니까? 사실 미국의 여론조사를 내내 똑똑똑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람프 형님이 될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거 한 10,000명 정도 파견을 보내야 되겠다. 어차피 람프 형님만 당선이 되면은 이 전쟁은 곧 끝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인민군들이 얼마 큰 피해 없이 큰 죽음 없이 곧 이제 전쟁이 끝날 건데 그 사이에 러시아한테는 내래 빼먹을 것 다 빼먹고 완벽한 상황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제 우리 람프 형님이 전쟁만 끝내주면 되겠습니다. 와, 진짜. 전쟁 끝나면 김정은 아무래도 아쉽겠죠. 왜냐하면 전쟁이란 건 역시 특수거든요. 전쟁 특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뭐 휴전을 딱 해버리면은 러시아하고 다른 나라들하고 관계 정상화가 될 거거든요. 그럼 북한의 그 전략적 위상이라는 게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없으니까 북한 무기에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장에서 굉장히 그 불량률이 높아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불량품을 갖다 북한은 좀 팔아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 병사들을 보냈단 말이죠. 그 목숨값도 받는 거고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딱 끝나버리잖아요. 라고 한다면 야, 이거 무서운 얘기야. 그냥 북한의 위상은 이제 뚝 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은 빠른 종전을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끌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10,000명 보냈지만 우리나라도 50,000명 정도까지는 여유가 있어라든지. 자, 어찌됐건 이제 트럼프의 공약 중에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식입니다. 하루면 종식시킬 수 있다. 뭐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간달프도 아니고 어떻게 종식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다가 막상 당선이 된 뒤에 망신을 당할 그건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어떤 뭐 로드맵이라든지 이게 있을 것 같은데. 있어요. 안 그래도 현지 특파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트럼프가 종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어떻게 발표를 했냐 물어봤더니 트럼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아이디어가 있다. 아주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다. 근데 지금은 말할 수가 없다. 말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말하면 깜짝 아이디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주식방에서 많이 나오는 이게 말은 되잖아요. 깜짝 아이디어니까 지금 말하면 나중에 못 쓰잖아요. 이 정도만 말한 상황입니다. 근데 뭐 돈줄 째는 거 말고 뭐 있겠어요? 근데 말씀하신 거가 트럼프가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예요. 미국 중심주의예요. 더 이상 세계 경찰 노릇 미국이 돈 써가면서 장병들 죽여가면서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될수록 미국이 손해다라는 인식이 미 국민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고 트럼프가 그걸 자극한 거죠. 그러니까 승자도 패자도 없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선에서 어쩌면 우리나라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일종의 완충지대, 버퍼존을 두면서 그대로 전쟁을 휴전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유력하게 보고 있는 트럼프의 정전 방식이에요. 그렇게 영토를 분할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처럼 이제 비무장지대가 생겨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지금 그 부통령 당선인인 그 벤스가 지난 9월에 한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차지하고 있는 그 경계선을 중심으로 그걸 기준점으로 해서 양쪽에서 이제 비무장지대를 이제 설치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나토 가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으로 전쟁으로 이제 끝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그 진영 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유럽의 안보는 안보 비용은 너희가 다 맡아 우리가 상관할 게 못돼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에 대한 이런 관심이 지금 트럼프의 가장 큰 쟁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인들이 실제로 이 트럼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뢰가 이 트럼프식 패기에 대한 거예요. 네. 트럼프는 뭐라도 해낼 거다. 이런 반응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저는 마러라고 리조트 스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마러라고 리조트가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엄청 큰 그 8만 제곱미터의 광활한 대지에 베르사유 궁전처럼 안을 예쁘게 꾸며놓은 리조트거든요. 여기가 별명이 남부의 백악관이에요. 트럼프가 여기 하도 많이 가가지고. 근데 여기가 원래 갖고 있던 원주인이 시리얼로 유명한 포스트 일가가 갖고 있었어요. 오, 예. 포스트 아시죠? 예. 근데 트럼프가 처음에 플로리다에 놀러 갔다가 여기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일가한테 내가 이거 좀 살게. 네. 2,500만 달러에 내가 살게라고 제안을 해요. 네. 그랬더니 250억. 포스트 일가가 돈 더 줘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더 줘요? 안 줄 것 같아. 안 줘요. 그리고 리조트 오션뷰를 막을 수 있는 해변을 삽니다. 알바보다. 네. 이야. 웃돈을 주고 200만 달러를 주고 사서 이거 여기에 너네 오션뷰 다 막는 거 지워버릴 거야. 이 리조트 앞으로 망하는 거야 라고 협박을 해요. 협박. 이게 주위 트럼프가 가진 때로는 협상보다 협박이 더 잘 통한다 그렇지. 라는 인식인 거죠. 이야. 미국인들도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어떻게든 뭐라든 해낼 것이다. 이 마러라고 리조트를 샀던 대박이다. 이 스킬을 써서 뭐라도 해낼 것이다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해 올 보다 현실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당장 닥칠 계산서가 하나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트럼프 일기 때도 그랬죠. 방위비 분담 문제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액수를 부릅니다. 트럼프 2기에는 더 할 것이다. 방위비에 관련된 문제 어마어마하게 더 낼 것이다. 이건 뭐 이미 수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번 대선 캠페인 때도 트럼프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한국은 부자 나라다. 잘 살아. 우리가 왜 그들을 지켜줘야 하느냐. Korea is money machine. 막 이랬거든요. 들어보시죠. 맞아. But I felt all along, I felt for years it was a very unfair one. So they've agreed to pay a lot more, and they will agree to pay a lot more than that. It can be debated. I can go either way. I can make arguments both ways. But I think I do think this. I think if we're going to do it, I think it's, they should burden share more fairly. 와, 50억. Pay us like nothing. I changed that. But now Biden, I understand, wants to break it. They make a fortune. They took our shipping industry. They took our computer industry. They took so many different industries. And they're making a lot of money. They can pay for their military.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머니머신. 머니머신. 아, 그 이슈를 만들 줄 알아. 트럼프 일기 때 아까 나왔는데 50억 불 내라 그랬잖아요. 4년 새에 2배가 딱 돼요. 2배가 됐어요. 100억 불. 100억 불. 그렇죠. 임기말 때는 200억 불 내라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트럼프 일기 때는 방위 협상을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아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두 번째란 말이에요. 더 이상은 없죠. 그렇다면은 과연 그런 무리한 그 요구들을 통해서 남아있는 4년 동안의 임기를 끌고 갈 것이냐. 이건 오히려 4년이니까 무리하게 요구를 무리하게 할수 있지 요구를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트럼프가 4년짜리 대통령인데 서둘러서 얼마 전에 2020년부터 30년까지 제12차 맞아.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했잖아요. 했잖아요. 트럼프가 약해지면은 의회에서
이대로 가자라는 이제 옹호하는 발언이 나오고 트럼프는 이거를 저항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2년 후에 중간 선거에도 트럼프이즘이 계속 득세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든지 성취하려고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 이제 협상 스타일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윈윈이에요. 트럼프의 거래 기술을 제가 읽어봤는데 오래전에 인상 깊은 대목이 있는 게 경영학과에서는 협상을 가르치는 교수가 윈윈이 제일 좋은 협상술이다 얘기하는데 난 이거 쓰레기라고 생각한다. 윈윈이면은 아직도 내가 더 받을 게 있는데 놔줬다는 뜻 아니냐. 100% 내가 다 이길 때까지는 몰아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보실하고 정부에서 주한미군 중요하고 우리 윈윈 합시다 하면은 한국 언론에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윈윈으로 끝났다고 기사가 나오면 트럼프는 윈윈 어떻게 더 받을 수 있는데 뭐 한 거야? 라고 나올 테니까 윈윈보다는 다 이겼습니다 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You win. 다 이겼다 그러고 사실은 실제 방위비 협상에 참가했었던 외교부 고위 관계자를 최근에 제가 만나서 인터뷰했어요. 그때 당시 너무 힘들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힘들었지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준 적이 없어. 라는 거예요. 1조 얼마거든요. 우리가 냈던 게 증액해서. 근데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건 100억 달러, 그러니까 14조를 내라라고 요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수치는 말도 안 되는 수치고. 최소 트럼프 50억. 1기 때도 저렇게 요구했던 적은 없었죠. 트럼프 1기 때 우리가 이 방위비 협상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계속 지원 전략을 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힘들다. 그리고 주한미군 이전하면서 사실은 그 세계 최고의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우리가 다 만들어줬는데 한국 땅값 얼마인지 아느냐. 나는 얘기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트럼프 1기 내각의 반응은 말도 안 되다 그러면 주한미군 뺀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또 협상하시죠. 트럼프가 겉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 한국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저 말 뒤에는 바이든이 그렇지. 더 벌 수 있는 걸 못 벌었다라고 바이든을 비판하는 대내용이지 전통적인 우방국에게 100억 달러를 받아내지 않으면 주한미군 싹 다 철수하겠다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 트럼프랑 방위비랑 관련해서 트럼프의 굉장히 강력한 우군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요. 네.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트럼프를 캡틴 아메리카로 만들어준 완전 1등 공신이잖아요. 머스크가 트럼프 선거 자금으로 약 2,500억 원을 썼어요. 실제로 트럼프가 여기에 보답을 하죠. 당선된 지 일주일 만에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한테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정권을 준 거예요. 그럼 일론 머스크가 생각했을 때 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분야가 어디겠어요? 지금 외국에 나가는 돈, 방위비. 또 일론 머스크가 휘두르는 칼에 당할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렇게 뼈를 깎는 개혁 노력을 하는데 왜 한국은 무임승차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그것이 우리 방위 분담 협정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자기 주머니에서 트럼프를 위해서 2,500억 원을 썼지만 2,500억 대단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 자산이 322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2,500억을 썼는데 자기 자산의 0.3%를 쓴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확 올라서 몇 배 더 벌었죠. 아니 근데 웬만큼 돼야 좀 받아들이는데 10배는 조금 너무 많은 금액인 것 같아요.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지만 국가 간의 약속이잖아요. 아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미국과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을 맺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에서 비준을 받으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나라들과 조약을 맺을 때에는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되지만 행정 협정과 관련된 거는 대통령의 비준만으로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혹시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마주 앉아야 되거든요. 중동 지역에서 이제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가 쿠웨이트입니다.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 12,000명이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주둔 비용을 대부분 다 쿠웨이트 정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월급까지 미군의 월급까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근데 쿠웨이트가 왜냐하면 너무나도 천문학적 액수가 지금 나가기 때문에 그게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되면 굉장히 분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 나라는 강원도 크기만짝 그 사이즈가 그렇게 작은 나라거든요. 그리고
인구도 한 500~600만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1990년에 그 이라크 침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나니까 이 사람들은 안보 위기에서부터 벗어나려면 그래도 미군이 자기네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쿠웨이트 주둔 미군 비용을 거의 대부분 자기네가 감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 한국이 세계 군사력 순위 6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쿠웨이트하고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우리도 자기 할 몫을 한단 말입니다. 예, 전적으로 미군에게 다 부탁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100억을 달라? 이거는 조금. 이게 매드맨 스트라테지라고 해서 미친놈 전략이에요, 이게요. 조폭들이 쓰는 거거든요. 진짜 미쳤다. 그래서 이거야. 보호비 받는 거랑 똑같아요. 야, 김사장! 이런 매너라고! 이런! 많이 해봤어. 많이 해봤어. 메소드 여기가 나. 1억 내요. 아, 제가 1억이 어딨어요? 1억 안 내면 다 엎어버려. 저 1억이 없는데요? 얼마 있어요? 한 200만 원. 200만 원 안 내놔. 이거예요, 지금요. 보이는 자리에서는 정말 강하게 후려치고 미친놈처럼 뒷자리에 가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야야야 그럼 100억은 너무 심하니까 이 정도 내고 퉁치자. 라고 하는 게 트럼프의 전형적인 거래 기술이에요, 이게요. 솔직히 말하면 미군 철수할 때 그럼 철수하라고 그럼 걔네들 미군 감축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 걔네들 가야 돼요. 그래, 어딜 어딜 가. 돈 들고 그 장비 그대로고 그 사람 봉급도 그대로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그다음 나갈 이유가 없어요. 사실 이게 블러핑이거든요. 좀 전에 했던 10조 뭐 이게 산출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용 정치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해가지고 네가 이겼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고 우리 그냥 무조건 시간만 끌면 됩니다. 4년 금방 가요. 맞아요. 계속 가는 거 끌고 왜냐하면 1년이라도 늦게 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 되거든요. 끝까지 끌고 나가거든. 그다음 너무 턱없이 요구하면 아 우리는 비싸가지고 그렇게 미군을 쓸 수 있는 나라 형편이 못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야 된다는 거야. 아 우리가 살기에 너무 비싼 군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한미동맹은 영원할 겁니다. 그렇지. 뭐 이러면 못 나간다고요. 협상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그럼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2차까지 해가지고 해서 이거 해놨는데 우리가 이거 한 거를 뭐 트럼프가 소리친다고 해서 돈을 올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논리가 없다는 얘기야. 이걸 한다는 게. 예? 논리가 없다는 얘기고 국가는 논리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지키고 기존의 협상은 최대한 지키고 미국이 난리치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담금이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같이 확장 억제 분담금. 그래서 뭐 니들 뭐 훈련하고 하는데 비용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해서 하면서 확장 억제인데 비용 들어오지. 야 근데 이것만 갖고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돈 중에 몇 개는 니네들 핵탄두를 현대화하는 데 써. 그리고 그 핵탄두는 한국 거야 이제. 이거는 한국에서만 쓸 수 있게 니들이 보관해 놔.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면 실리를 얻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봐라 여태까지 어떤 대통령도 못했는데 내가 새로운 상황 만들어 얘들한테 돈 받아냈다. 그리고 얘들이 가져오는 돈으로 우리는 핵탄두 늘어나고 해가지고 해서 안보 상황을 타파해 나갈 수 있다? 엄청나게 자랑할 거 아니에요. 승리를 안겨주라는 거예요, 정치적 승리. 그리고 우리는 실리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100% 블러핑으로만 자꾸 몰고 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100% 블러핑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위비 증액이? 네, 방위비 증액이 이게 블러핑을 하고 생각하면 자꾸 다른 쪽으로 가지가 뻗어나가는데 트럼프가 약속을 아예 안 지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맨하튼에 가면 트럼프 타워 엄청 으리으리하게 있잖아요. 네. 이게 원래 10층짜리 조그만 빌딩이었어요. 근데 여기 빌딩에 벽화가 하나 있었는데 조각으로 된 진짜 오래된 문화재 같은 벽화였거든요. 트럼프가 이 벽화를 안 부수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요. 약속을 했죠. 네. 그러고 나서 쿠 실수로 부숴버려요. 실수로 하는 의도적으로. 최고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 여론을 무마하려고 아이 조각 잘 보존할게 박물관에 기증할 거야 얘기를 하고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 실수인지 뭔지 모르겠지 어쨌든 어이쿠 부서졌어요. 일단 욕은 먹었지만 건물은 올라갔잖아요. 지금 트럼프 타워로. 이 약속을 무조건 지킨다라고 트럼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 함정일 수 있다. 모든 걸 다 믿으면 안 된다. 베이스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곽 기자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실제로 트럼프 1기 때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3분의 1을 철수시켰어요. 트럼프가. 그때도 안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너네 블러핑이지? 너희도 필요해서 여기 있는 거잖아. 에이 블러핑이잖아. 우리 못 줘. 근데 트럼프가 실제 3분의 1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일이 국내 총생산의 2%를 분담금으로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곽 기자 말대로 실제 트럼프가 한다면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캠프 험프리스 있잖아요, 평택에. 전 2번 가봤는데 들어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웬만한 중소 도시를 건설해놨어요. 여기는 진짜 심시티 옛날 우리 게임했던 것처럼 대도시를 만들어놨는데
주한미군 빠지겠다? 나가시라고. 그대로 놔두고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쓰겠다고. 나가라고. 썬킴 교수님 말이 일리가 있는 게 미국 그 백악관 관계자들이나 국방부 관계자들이 한국에 평택에 오면 너무 놀래요.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기지는 전 세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가장 최고다. 나는 찬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대규모의 중소 도시를 건설해놨다는 것은 애당초부터 주한미군이 철수할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주한미군 철수가 얼마나 현실 가능한가. 뭐 결국엔 트럼프의 입을 계속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일기 때부터 주한미군 철수의 진심이라는 몇 가지 에피소드는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건데 당시 미국 국방장을 지냈던 마크 에스퍼트가 쓴 회고록 신성한 맹세를 읽어보면 거기서 트럼프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강하게 압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는데 어떡하지? 주위 사람들이 그러다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총대를 메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재선에 성공하시고 두 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하시라. 그러니까 기억해둬야지. 어디 써놔야지. 두 번째 임기 되면은 이거 첫 번째 주한미군 철수. 근데 2024년에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노트 이렇게 찾아보고 이거 내가 숙제로 한다 그랬지. 그러면 우리가 긴장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전략에 큰 그림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철수하고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전략적 큰 그림에서 보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수전선에서 뺐을 때가 인계철선 역할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신속기동군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 또 미국이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 자꾸 뉴질랜드, 호주, 일본, 우리 묶어가지고 자꾸 뭘 하려고 한다는 건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거 그 필요 때문에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저거 하는 거고 설사 지상군이 빠진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미군 없이도 우리가 재래식 전략으로 북한을 압도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자꾸 핵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쪽에 화력이 엄청나게 센 건 맞는데 아니 그 정도 몇 조를 들여가지고 그거 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우리 방산을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무장하는 게 낫지.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고 우리도 강하게 나가가지고 뭐 철수하시려면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나가고 4년만 버티면 돼요. 4년만 버티면 되거든요.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지. 진 교수님 얘기하는데 되게 걱정돼. 왜냐하면 미군이 없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의존하에 있는 건데 옛날 그 사고방식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심리적 의존 상태가 있는 거지. 자, 이만갑 시청자 여러분, 지금 트럼프 2기 정부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 정도 걱정을 하고 있으면 지금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들 또 미국 측에서도 또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하는 사람들 사실 우리뿐만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뭘 준비할 것이냐. 트럼프가 당선되고 일본보다 먼저 우리나라 정상과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상에게 콕 집어서 요구한 게 한국의 조선과 군함 제조 기술 그리고 LNG 선박 기술이 미국에게 절실하다. 트럼프가 콕 찍어서 일본보다 우리 정상과 먼저 통화하면서 이걸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와 미국은 미국을 유일하게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국가, 안보적으로도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의 조선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국의 동북아 질서에서 미국에게 가장 큰 이점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왜 버리지고 문제는 뭐냐면 군함 건조 시설이 없어요 미국에. 그러는 가운데 지금 라오닝 항모부터 중국의 그 함대가 그렇죠. 실제로 미국의 대기량을 넘어섰거든요. 지금 그 조선산업이랑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딱 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게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군함을 갖다 아마 우리가 건조해주거나 이거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진짧은 시간 내에 그걸 갖다 중국을 따라가야 되는데 중국은 지금 선박 건조량은 우리보다 앞섰거든요. 양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양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게 우리가 또 레버리지예요. 그러니까 큰 레버리지가 될 거예요. 네, 우리 이용하고 그걸 뭘 의미하냐면 트럼프도 벌써 뭡니까 중국 견제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미국이 사실 한국 조선을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예요. 가성비가 세계 최고예요. 그렇죠. 같은 E-3을 만드는데 똑같은 알레이버급 설계인데 우리 세종대왕함은 배도 더 크고 가격도 3분의 1이야. 그렇죠. 결국 제일 핵심은요. 국익이 서로 다른 나라들이 충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언제나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특히나 트럼프 진영에서 많이 얘기한 거는 한국과 미국의 국익이 왜 같다라고 자꾸 속이냐. 사실상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국익을
억지로 안 맞는 국익을 갖다가 합치시킬 필요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분모는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공통분모를 최대한 찾아내면서 그러면서 적당히 승리도 좀 외양상으로 안겨주고 그리고 실리를 챙기고 이러면서 가는 과정에서 되려 한미 관계가 이전과는 달리 새롭게 조정되고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거래를 우리와 제대로 하고 이해관계를 같이 가는 장래를 같이 할 수 있는 동맹국이다 라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은 이제 트럼프 이후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고립주의를 계속 유지해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경찰이 된 것은 진주만 폭격 이후에 1941년 12월 8일 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본에 선전 포고하면서 세상으로 나왔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미국은 대륙 이란에 신경 안 쓴다. I don't care였어요. 2차 세계대전에 참전 안 하려고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된 이유가 뭐냐면 유럽에서 그렇게 학을 뗀 사람들이 도망 와서 만든 나라예요. 청교도 등등. 그래서 대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우리는 신경 안 쓴다 주의였거든요. 고립주의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회귀시킨 것이 트럼프고 미국은 앞으로도 이 고립주의를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